최근 들어서는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는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파급적인 행보가 금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가요? 그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 전쟁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졸이게 만드는데요. 때때로는 관세를 되게 압박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주식은 하락하고 안전자산들은 올라가는 이러는 한편,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다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또 주식과 암호화폐는 올라가는데 금은 또 조정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요소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트럼프의 행동이 어디로 갈까를 예측하면 사실은 예측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큰 그림을 생각하고 나머지 잔파동을 좀 무시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연 뭘 원할까요? 트럼프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전부터도 트럼프는 원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안으로 이제 제조업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 미국이 다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품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했던 게 바로 관세 전쟁이었던 거죠. 미국산 제품이 1000이라는 가격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상품이 다른 데서는 800이다. 그러면 이 상품이 더 매력적이니 이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1200 이 정도까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타국의 상품과 서비스보다는 미국 내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하게 느껴질 테니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잘 팔리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원하고자 하는 결론은 같은데 관세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실제로 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만약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실제로 합의가 된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플라자 합의란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환율을 강제로 그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화의 가치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한국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는 다양한 변수가 또 나타날 겁니다. 뭐 하려던 관세 정책을 다시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 전쟁과 뭐 환율 이런 게 아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팡팡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상품과 서비스는 세상으로 뿌려지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던 달러가 다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들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가운데 이 본질을 두고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올해 초에 골드바 판매 중단까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 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국경이 다 맞닿아 있지만 쉽게 화물선들이 드나들면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빠르게 공급이 채워지고, 공급이 과잉될 때는 그 제품을 빠르게 수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적절한 가격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 시세가 결정되면 거의 그 시세대로 해외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요,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을 보면 워낙에 금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아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뭐 가격이 크게 급변한 일이 비교적 적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공급이 정말 과잉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아니죠, 금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년 동안 이제 금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유독 높은 그런 김치 프리미엄은 1년에도 한 3-4번 정도 반복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다만 올해 초는 그 수준이 정말 거대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전처럼 정말 거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이벤트다, 원래 발생해 왔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거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금 가격이 약간 더 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을 내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실물 투자를 하기에 되게 매력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금을 모으고 있죠. 거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500톤이 안 됐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00톤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와, 거의 20년 새에 4배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금을 모으고 있고, 이게 공식적인 양만 그렇지 사실 공식적이라는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공식적인 그 금 보유량이라는 거는 국가가 IMF에 저 금 이만큼 샀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올리면 이제 그게 공식 금 보유량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과 사우디가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금 거래가 활발한 곳인데요. 이 런던 금 시장에서 런던 OTC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외 시장인데요. 여기서 중국은 금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IMF에 보고한 양과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수입된 양,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최소치로 잡아도 업계 전문가들은 5000톤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무섭게 사 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정말 패권 전쟁을 원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패권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결국에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함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태를 봐서 알다시피 중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야망을 좀 더 공격적으로 드러낼수록 아마 스위프트 제재로 인한 그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될 텐데, 이때 달러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통제받을 수 없는,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늘려놔야만 이런 패권 전쟁에서 좀 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패권이 됐던 국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제 미국까지 오는 이 순간들을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이제 장악했을 때 그때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무려 2만 톤이었어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미국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패권 국가들은 패권을 쥐는 그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금을 보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패권을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아야 이 패권 전쟁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금 보유량을, 자국의 그 공식적인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금을 사도록 좀 더 많이 종용하게끔 만들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2002년에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워서 아시아 최대의 금거래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을 정말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의 인식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었나요? 금은 이전부터 돈이었습니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은 돈으로서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1944년에도 이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할 때 금을 돈으로 두고 이걸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 달러를 발행을 해서 금태환 제도라는 걸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금태환 제도, 이제 금본위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 막 엄청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거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던 미국은 1970년대 이제 닉슨 쇼크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정말 큰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의 어떤 통제 하에 달러가 발행되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금은 중요한 자산이 아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시 금이 중요한 자산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언제 또 종이 쪼가리가 될지 모르는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한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제 스물스물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다시 금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많이 소외시키고 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왔어야 됩니다. 좀 구시대적이다. 금은 통화 정책을 좀 잘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위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막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통화 정책이 당연히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바꾼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화폐는 그 많이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나중에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발행된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말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이 인식이 점점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달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이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달러에서 다른 금으로, 다 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걸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요즘에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3,500불을 찍은 다음부터 이제 좀 조정과 그 다음에 다시 상승가 이런 것들을 번갈아 하면서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예전부터 차트를 쭉 보면은 이런 횡보 기간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런 횡보 기간이 크게 발산하기 전에 보통 이런 기간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 기간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금 가격이 오를 때 사실은 관심을 갖지만 금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횡보 기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두고 그 다음에 발산 기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횡보의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가격이 한 번씩 쭉 빠질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의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금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돼요. 1970년대에도 한 10년 됐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사이클은 1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사이클은 한 9년 정도 됐어요. 한 지난 100년간의 금 사이클을 다 비교해서 통계 분석해보면 대략 한 10.8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금이 원래 좀 특성이 독특해요. 원래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한 전체 사이클의 절반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률이나 상승 기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면 지금이 중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많은데, 여튼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면 이때부터 사실은 상승률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좀 이런 횡보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기일 때 최대한 많이 금을 매집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정말 열심히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꿈이 있었는데 금 1kg짜리를 한번 사보자 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할 때는 정말 나중에 언젠가 가능할 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꿈을 이뤄서 1kg짜리 골드바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지금도 다음 또 금을 구매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의 총 매장량은 언제쯤 고갈될까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의 량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지금 한 19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는 이미 캤습니다. 그리고 남은 매장량이 한 5만 9천 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전 세계 금 생산량이 한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장량을 보면 한 20년이면 금이 고갈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금이 고갈난다라는 게 좀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기실 거예요. 왜냐면 뭐 옛날에 뭐 석유도 고갈난다 그랬는데 막상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석유 더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초신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양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탐사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미 지구상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이 고갈이 20년밖에 안 남은 것도 문제인데, 사실 26만 톤 중에 20만 톤을 캤다라는 건 우리가 음식들이 이렇게 푸짐하게 있을 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잖아요. 당연히 금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가장 캐기 쉽고 캤을 때 채산성이 높은 금부터 캐요. 순도도 좋고 팠을 때 금도 많이 나오는 것부터. 옛날에는 금광석 1톤당 한 20g 정도의 금이 나왔는데, 요즘은 금광석 1톤당 한 5g 정도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3g 정도 나와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캘 만한 금광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걸 캤을 때 채산성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금의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죠.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금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매장된 절대량 자체도 적은데 이전에 채산성 높은 금들은 다 캐서 지금은 채산성이 좋은 금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캐낸 금들의 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에 대한 공급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니긴 한데, 사실은 파리기후 협약 이후부터 국가들이 이제 그런 반환경적인 기업들을 되게 많이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금광 기업들이거든요. 뭐 산도 깎고 뭐 땅도 파고 그 다음에 각종 중장비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환경을 좀 많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채산성이 안 좋아진 그런 금광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들을 보면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금광 기업들의 수익률이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앞으로를 우리가 지켜볼 때 사실 금의 공급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한 360년치의 금 생산량 데이터를 뽑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좀 길고 그런 추세성을 만드는 그런 측면, 그런 긴 호흡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은 금 가격의 그런 상승 모멘텀을 계속 푸시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금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금이라는 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못 만든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이게 입자가속기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원소를 바꿔버리면 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한 1g 정도의 금을 만드는데 이제 미국 1년치 예산 정도가 들거든요. 사실은 만들 수는 있다. 다만 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를 해서라도 금을 만들어야 될 정도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을 금광에서 캐거나 아니면 이제 폐가전제품에서 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은데, 그거 말고 조금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보물선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 이게 실제로도 상장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우주에서 이제 소행성들 같은 거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데, 정말 만약에 금을 잔뜩 실은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오고 우리가 그걸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금 공급에 대한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 가격에는 한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그 행동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비싸져서 채탄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지금 한 3,000불 정도 하죠, 금 가격이. 적어도 금 가격이 한 20배 정도 오르면 그걸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 관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를 보면 뭐 한정적이다, 그리고 분할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금과 비교하면 속성들이 비트코인이 되게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과 그 금이라는 게 전체 화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해요.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치킨집도 있고 족발집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사하긴 하죠. 음식점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처럼 비트코인과 금도 그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뜯어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근데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전략적 자산, 국가의 그런 외환보유고에 담는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급등하게 돼서 금과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과 경쟁을 하는 그 구도에서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에 모두 다 이득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사실 1970년대에 미국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닉슨 쇼크라는 게. 왜냐면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이제 배째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 미국은 이 달러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할 거냐, 그때 뭐 근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아니면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이걸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미국이 해낸 게, 우리 금이 돈이 아니라 석유를 돈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때 석유와 금이 맞붙었거든요. 이 석유와 돈이 맞붙는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석유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지금의 시스템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 결국에 1980년이 됐는데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고 석유 가격도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어요. 결국에 가격만 두고 봤을 땐 둘 다 승자였다. 누가 패자였냐면 달러만 패자였어요. 달러라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패자였어요.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동안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발행됐던 이 화폐를 다시 어떤 걸로 재정립시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물 자산들에 대한 가격이 다시 짜맞춰져요. 우리가 지금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심지어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국도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무자비하게 뿌려졌던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그게 금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심지어 석유로도 도망가고, 그냥 실물 자산이면 다 도망가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패자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경쟁 상대다 라고 보면,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금 모두에게 있어서 상당한 호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 상대이지만 서로가 친구 같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복싱, 그런 스포츠 같은 건 잘 모르지만 UFC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이벤트 매치로 되게 막 스타 2명을 막 싸움 붙여서 막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 나서 사실 승자가 누가 되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이 싸우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금도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난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중 누가 이길까에 베팅을 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금의 상대가 비트코인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둘이 붙은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투자를 했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손해였지,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든 결국엔 둘 다 승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금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KRX 금시장이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 투자한다 그러면 실물로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처음부터 실물을 사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금 한 돈이더라도 그 뭐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지쳐서 이제 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이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찾은 게 KRX 금시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금 투자 처음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이버에 KRX 금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증권사별로, 이게 주식 어플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투자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어플로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편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 소액까지는 아니지만 10몇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금 한 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수료가 정말 매력적인데 한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ETF가 있거든요. 일종의 펀드인데 얘가 수수료가 낮기로 유명해도 얘도 한 0.7%에서 0.8%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얘는 무려 0.3%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수료가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살 때 팔 때 합쳐서 수수료가 한 2% 정도 돼요. 얘랑 비교하면 거의 뭐 7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얘가 진짜 대박인데요. 금을 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무조건 붙습니다. 뭐 실물을 살면은 부가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ETF나 금통장 같은 형태면은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게 붙어요. 근데 KRX 금시장은 내가 사고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실물 인출을 받을 때만 부가세를 내는데, 그냥 KRX 내에서, 그냥 그 어플 내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는 세금이 없습니다. 딱 수수료 0.3%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지금 KRX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KRX는 금 현물 기반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KRX로 금을 뭐 5g을 샀다. 그러면 실물 5g이 한국예탁원에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실물을 산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금에 대한 수요가 막 폭등을 하면은 갑자기 해외 시세보다 국제 시세보다 막 10%, 20%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KRX로 금을 지금 사놓으면 지금은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약간 싸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금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릴 때, 금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 금 시세는 20%밖에 안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막 김치 프리미엄 20% 붙어서 나는 4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KRX로 투자한다면 더욱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금 투자가 처음이라면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실물 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국에 나중에는 금에 대해 공부를 하실수록 실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실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뭐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실물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실물은 구매하는 방법이나 구매하는 장소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같은 10돈짜리 골드반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방법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을 살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금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붙이는 게 상식선에서는 좀 잘 안 맞거든요. 뭐 여튼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매한 구매자가 이미 부가세를 지불한 걸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가세가 발생되면 이중과세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가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도 이제 그런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고, 이런 방식으로 금을 사면 내가 금은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른 것도 있고 여기에 부가세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이 일정한 가격, 기준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니까 살 때 가격이나 팔 때 가격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런 중개 거래를 통해서 골드바를 투자하시는 게 실물을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나중에 팔 때도 가장 적당한 가격에 이제 파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무슨 또 음모론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가가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게 음모론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꽤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아주 대표적으로는 1960년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1940년대에 만들고 나서 이제 금과 달러가 교환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졌거든요. 최대 금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보유한 금에 비해 250%까지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도 겪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이 비율이 안 맞으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제 억지로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처음에는 갖고 있는 금을 좀 팔았어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좀 던지면서 금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달러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1960년에 그 런던 골드풀이라는 연합을 만듭니다. 이제 유럽 6개국이랑 미국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서 시장에다가 막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다시 조작해서 억지로 35달러를 맞춰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로 거의 10년을 버텼어요. 1970년까지 10년을 버텼는데 결국에 1968년 정도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나 먼저 탈퇴할게 그러고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달러 다 줄 테니까 내금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가면서 그때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큰일 났다. 나 달러 많이 들고 있는데 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 금태환 제도가 뻥 하고 터지고 금 가격이 26배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물 금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금 가격의 기준이 선물 시세 기준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 거래소 가장 큰 게 뉴욕에 있어요. 뉴욕 상품 거래소가 이 선물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제 코맥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실물 금을 던지지 않고 선물 계약을 숏으로만 던지기만 해도 가격을 충분히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이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달러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순간이다 보니까 금 가격을 억지로라도 억눌려야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원래 미국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도 무시하고요, 암호화폐도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 생각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달러를 지키는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트럼프, 이제 2018년 1기 트럼프 때는 근본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야, 달러 의미 없어. 야, 금으로 돌아가자. 근본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트럼프 2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근본이자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이자로 돌아갔을 때 과연 미국이 이전처럼 다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패권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한 8,000톤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졌을 때는 2만 톤의 금이 있었어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근본이자가 되면 미국이 짱인 거예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보유한 금보유량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금보이자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동안 정말 헐값에 금을 싹쓸이했던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 요즘에는 동유럽 국가들도 엄청 많이 금을 사거든요. 이런 국가들, 사실상 미국의 적대국한테 엄청나게 큰 이점을 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금을 사 모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 보유량 1위긴 한데 저들 국가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양과 비교해서 내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야. 금보이제로 돌아가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마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겠죠. 금보이제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을 갈아엎자. 지금의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망했으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 끝났으니까 뭔가로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근본이제는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상대 진영에 유익한 거야. 그럼 새로운 시스템, 암호화폐가 동의되는 시스템이 차라리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암호화폐가 됐든 석유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전기화폐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이제 금과 어떤 중국을 포함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필두로 싸우려고 해요. 이미 여기는 금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서 그걸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암호화폐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붙으면 결국엔 금과 그 붙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승자가 됩니다. 가격으로 볼 때. 그리고 화폐,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지금 행보는 금에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암호화폐로 생각이 굳힌 게 맞다라면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정말 큰 이점을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상황에 놓여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있어서 파악하면 좋을 지표나 정보가 있을까요? 금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달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에 대한 신용, 신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사실 이거를 단순히 지표로 보기엔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라는 게 정말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의 안전자산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에서 달러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걸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2010년부터 해서 달러 자산은 계속 줄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러한 추세성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이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게 일종의 해프닝인가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되게 거대한 흐름이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금에 있어서는 뭐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어느 순간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진짜 심한 경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거의 금 가격이 200년 동안 폭락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 가격도 정말 크게 폭락할 때가 옵니다. 뭐 그렇게 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이 20년 내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를 찍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은 언제 하락하냐면, 뭐 다른 자산들도 비슷하겠지만 금은 더 이상 금이 필요 없어지면, 그러면 금 가격이 폭락해요. 근데 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금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이에요. 근데 그 오를 만큼이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유한 화폐가 일종의 교환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파리바게트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파리바게트 케이크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케이크 쿠폰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 케이크 3개 있어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착각해도 돼.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케이크 쿠폰 가져가면 언제든 바꿔주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떠요. 파리바게트에 케이크 모자라. 뭐 어떤 남대문점에 있는 파리바게트 갔더니 케이크 쿠폰을 가져다 줘도 안 바꿔주는 일 발생해. 뭐 이런 뉴스가 떴다고 칠게요. 그럼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신을 차려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케이크 쿠폰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네. 디지털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케이크를 바꾸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케이크 하나, 쿠폰 하나를 가져가면 케이크 하나를 바꿔주던 게, 나중에는 이게 케이크가 모자라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프티콘이 있다 보니까 케이크 쿠폰 2개를 줘야 케이크를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막 이 정도 지경에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케이크 쿠폰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동안 믿음이 있을 때는 케이크가 10개밖에 없고 케이크 쿠폰이 100개가 있어도 그 케이크 하나당 기프티콘 하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머지 90명의 사람들은 당장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예, 실제로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 10이라고 친다면 1대1로 교환이 됐는데, 근데 어느 그 믿음이 탁 하고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10개가 케이크 하나로 바꿔지는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케이크 기프티콘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이 10대 1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쿠폰 10장에 케이크 하나는 이젠 진짜로 바꿔줄 수 있고 바꿔주고도 남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어요. 10개 가져가면 이제는 항상 그 정도의 케이크는 비치되어 있다는 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수치를 보고 다 보고 느끼면, 그러면 이제 굳이 사람들이 또 급하게 케이크를 바꾸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케이크에 대한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가 다시 안정화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이 금이라는 거는요,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폭등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고, 그 수많은 역사의 공통점은 결국에 하나로 기결돼요. 항상 5,000년이라는 그 모든 폭등의 역사는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그 금 가격이 올라가요. 자국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가 금을 뭐 예를 들면은 뭐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화폐를 뭐 1000개, 10,000개를 뿌려도 사람들이 믿을 때는 금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이게 다시
금 가격이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최소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다시 떨어져서 이 저울이 맞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굳이 또 급하게 금을 찾지 않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그때부터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그 버블이 거들나고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이 5,000년이라는 역사는 정말 수도 없이 인간에게 알려줬어요. 인간이 그 역사를 안 봐서 그렇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알려줬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발행한 뭐 화폐량도, 통화량도 뭐 M0냐 M1이냐 M2냐 M3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M0, 그냥 중앙은행이 찍은 그 본원 통화의 량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보유한 금의 량과 비교하면 금 가격은 21,000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소 2만 불 이상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 어떤 그 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2만 불 정도 올라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광기가 붙다 보니까 버블이 좀 붙을 거거든요. 뭐 버블이 붙어서 금 가격이 뭐 4만 불이 될지 5만 불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2만 불이 지나고 어느 임계점을 지난 시점부터는 또 다시 금 가격이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하향 안정을 갈 그런 기간은 반드시 또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있죠. 예, 금 가격이 뭐 26배 상승할 때도 있고 막 100배 상승할 때도 있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1조 배가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러면 야, 이거 고점에 내가 못 팔면은 또 뭐 아까 전에 뭐 양배리 말로는 마이너스 70% 폭락한다고도 하던데, 아, 나 그때 고점에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금 가격의 한 10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아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금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추세성이 길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짧을 때는 1년, 길 때는 3년 정도를 고점에 머물다 보니까 진짜 엔간해서는 고점 부근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는 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고점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고, 그걸 제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근데 뭐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면 훨씬 좋지만, 나 되게 복잡한 거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단순하게 해도 돼요. 이거는 원래 주식 투자나 이런 그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멘텀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이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 설계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금은 추세성이 되게 길고 분명한 자산이다 보니까 되게 잘 먹히는데, 간단히 말해서 1년 6개월 전의 금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냅두고,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번 달 괜찮아서 다음 달에 봤는데 이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졌어요. 이때 팔면 돼요. 예. 왜냐하면 금은 오를 때 내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가다가 고점 부근 되면 이렇게 서서히 맞춰지다가 이렇게 될 때가 오거든요. 이때 팔게 되는 거예요. 이때 팔면 당연히 머리 꼭대기는 아니죠. 하지만 한 어깨쯤에서 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세 추종 투자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수준으로 금에 물렸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무슨 코인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듣지만 금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금은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에 비해 은 가격 상승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다 뜯어보면 은은 금의 상승 기간 동안 훨씬 많이 올라요. 항상. 그래서 사실 금의 상승기 때는 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은이 진짜 매력적인 그런 잠재적 포텐셜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금 가격 오른 거에 비해 은이 되게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을 많이 겪으세요. 나 잘못 투자했나? 아니면 은이 예전 같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당연합니다. 왜냐면
보면 이 금의 상승기를 보더라도 뭐 197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을 이렇게 10년을 딱 두고 보면 한 초반부 한 그 중간 5기까지는 금의 상승률이나 은의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해요. 왜냐면 초반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에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우리 뭐 지금도 주변에 물어보면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볼 수 있어도 은 투자한다는 사람은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야, 은도 투자 상품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은에는 원래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 금값 너무 비싼데? 은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갑자기 은 가격이 금 가격을 상승률을 막 추월하면서 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에는 은 상승률이 금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하게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을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다운됐어요. 뭐 IMF에서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경제 위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은의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급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은의 수요도 급감하는데 은은 원래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은 가격은 되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고 대공황 때도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 내가 지금 괜히 은 샀다가 마이너스 뭐 반토막, 마이너스 6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우려 때문에 굳이 은에 대한 수요가 금만큼 막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은의 상승이 조금 더딘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승자라고, 상승률로 볼 때 승자는 항상 은이고 이번에도 은인 건 분명해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은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라서 오히려 저는 은의 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이 은이 훨씬 더 싸다, 훨씬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이상적일까요?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포트폴리오 전략들,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이 일반적으로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주식, 뭐 채권,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자산들을 다 섞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금이 딱 10% 정도 보유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금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는 시기고, 여기에 더불어 화폐, 현금에 대한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을 꼭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단 10%는 금을 담고 시작을 하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10% 정도는 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저의 유튜브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금에 대한 확신이 나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씩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이제 미국조차도 더 이상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의 가장 마지막 결과를 보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빠르게 다른 자산으로 분산을 시켜서 나를 지키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양벨이었습니다.